나가. 이 도둑년아. 그날 밤 끓는 김치찌개가 한 여성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비명과 함께 붉은 국물이 튀었어요. 임신 5개월, 배를 감싼 채 바닥에 쓰러진 그녀. 얼굴과 목이 붉게 익어갔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비 내리는 밤,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차가운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대인 살같이 욱신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집을 줄 그 집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7살, 임신 5개월째였어요. 새로 이사 온 아파트는 깨끗하고 햇살도 잘 드는 곳이었지만 지우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남편 강민호가 한 달 전에 말했었죠. 여보,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정한 듯 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임신 소식을 들은 지 넉 달째였죠.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꾸릴 때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외롭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우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 태어나면 도와주시겠대. 너도 편하잖아. 편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우는 시어머니 순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때부터였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친정을 한 번도 좋게 본 적이 없었어요. 지우의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순자는 혀를 끌끌 차며 친척들에게 지우의 친정을 헐뜯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지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집에 갈 때마다 순자는 지우를 무시했죠. 요리를 해도 청소를 해도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밖에 못해? 친정엄마가 뭘 가르쳤니? 지우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함께 산다는 거였어요. 지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30살인 남편은 아직도 엄마 없이는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이사 당일 순자가 짐을 가져왔습니다. 옷, 이불, 식기, 화분, 액자까지. 거실 한쪽이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물건으로 채워졌죠. 그뿐만이 아니라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안방은 원래 부부가 쓰기로 한 방이었거든요. 민호는 지우의 눈빛을 피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지우가 저녁을 준비하려 하자 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됐어. 민호는 내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상처받는 것도 모른 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가 이미 부엌을 차지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드라마가 틀어져 있었죠. 빨래도 청소도 모두 순자가 했습니다. 고맙다기보다는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지우는 작은 방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지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키워야 한다는 게 두려웠죠.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호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베개가 젖어갔어요. 결혼 1년, 임신 5달. 지우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의 친구들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김치찌개, 잡채, 과일까지. 지우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말은 없었지만 순자의 눈빛이 오늘은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우와, 집 좋은데? 친구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집 이야기, 동네 이야기지만 곧 주제가 바뀌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말이야. 이번에 사무실 개업했잖아. 변호사 필요하면 얘기해. 친구 하나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변호사면 돈도 잘 벌겠네.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치는가 싶더니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승진했어. 팀장이라고. 헐, 너희 며느리 대기업 아냐? 대기업 팀장이면 월급 많겠다 얘. 박순자는 웃고 있었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기 며느리는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박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며 웃었지만 화장대 서랍에서 팔찌가 사라진 걸 발견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서랍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하지만 팔찌가 보이지 않았죠. 명품 팔찌, 1,000만 원짜리였습니다. 민호가 지난달에 선물해 준 거였어요. 순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로 나왔고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팔찌가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팔찌? 무슨 팔찌? 민호가 선물해 준 거. 1,000만 원짜리. 숫자를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웅성거렸죠. 순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찰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으니까.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집에는 3명뿐이었습니다. 자기, 민호, 그리고 며느리. 민호는 회사에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당연하다는 듣작은 방 쪽으로 향하더니 노크도 없이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야, 서지우, 내 팔찌 못 봤어? 깜짝 놀란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팔찌요? 민우가 나 사준 팔찌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 못 봤는데요.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집에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순자의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뜻을 알아챈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그럼 내 방 좀 봐도 되겠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오시며 화장품, 속옷까지 모조리 뒤집어 놨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전 안 가져갔어요. 팔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방 한가운데 서서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대체 어디 숨겼어? 안 가져갔다니까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우가 뒤로 물러섰죠. 증거가 없으니까 발뺌하는 거야.
이 도둑년아. 도둑년이라는 말에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친구들이 헛기침을 했어요. 순자가 씩씩거리며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지우도 해명하기 위해 따라 나왔습니다. 임신한 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자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찌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자가 냄비를 집어들었고 친구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순자야. 하지만 늦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지우를 향해서였죠. 지우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얼굴과 목에 쏟아졌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아! 김치찌개 국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익혔습니다. 지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야, 미쳤어? 임신부한테 그게 뭐야? 하지만 순자는 냄비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둑질하고도 발뺌을 해? 순자의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얼른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에서는 계속 뜨거운 느낌이 올라왔죠. 눈에서도 뜨거운 느낌이 들더니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둘러 찬물을 틀어 세수를 하는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서. 밖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밖으로 나와 없는 사람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 바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바빴어요. 어머니가 날 때렸어. 김치찌개를. 뭐?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왜 그래? 일단 나 회의 들어간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방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의 친구들이 떠난 건 밤 10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대충 닦은 김치찌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순자가 벌떡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팔찌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지우랑 둘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였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지우가 몸을 돌리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움찔했습니다. 지우의 얼굴과 목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까 말했잖아. 김치찌개.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빛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굳어졌죠. 엄마 팔찌 어디 있어? 민호의 질문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배신감에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나 안 가져갔어.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민호는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나도 거짓말 안 해. 왜 날 안 믿어?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자 아기가 움찔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순자와 민호가 잠들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옷을 챙겨 입고 가방에 최소한의 것만 넣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가?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저 나갑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팔찌도 안 내놓고 그냥 가게. 지우는 대꾸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지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옷가지들이 흩어졌죠. 여기도 없네. 그럼 어디 숨겼어? 순자가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비틀었어요. 아!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민호는 밖으로 나와 현관에서 대치하고 있는 순자와 지우, 바닥에 쏟겨진 물건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지우가 민호를 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방으로 들어가. 내일 얘기하자. 배신이었습니다. 지우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을 연 순간 순자가 지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진짜. 지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놓으세요. 지우가 순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지우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밖으로 밀더니 지우를 내팽개쳤습니다. 나가. 도둑년. 다시는 들어오지 마.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곧 세차게 쏟아졌어요. 주머니를 더듬으니 다행히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고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빠.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지만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것 같았죠. 지우야? 지금 몇 시인데? 너 무슨 일 있어? 아빠. 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이사한 집 앞이야.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있어. 아빠가 간다. 응. 지우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전화 너머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죠. 문 닫는 소리, 급하게 달리는 엔진 소리. 그 모든 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왔어요. 지우야. 아버지가 달려와 지우를 안았어요. 아빠. 지우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볼, 젖은 머리, 떨리는 몸.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지우는 시어머니라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를 차로 태웠습니다. 병원 먼저 가자. 너랑 아기 확인해야 해. 핸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빠가 처리할게. 넌 아기만 생각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에 깔린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지우의 아버지 서태주는 지우가 병실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우는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고 얼굴과 목에 경미한 화상도 입어 입원해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우 앞에서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밖으로 나온 서태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 박순자, 신상 파일 새벽까지 내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법무팀 소환하세요.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건으로 하시겠습니까? 폭행, 상해, 협박. 민사는 손해배상. 금액은 50억.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언론사 3곳. 재벌가 며느리 폭행 사건으로 조간 톱기사 준비하세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손이 떨려왔습니다.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을 참을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6시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어젯밤 일이 떠올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순자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누구세요? 서지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률 대리인? 무슨 일인데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 남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순자에게 건넸어요. 고소장 및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확인하시고 72시간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멍하니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폭행, 상해, 협박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고소인 서지우, 피고소인 박순자, 혐의 폭행, 상해, 협박,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 50억 원.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50억? 손해배상?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증거자료 목록이 나왔죠. 화상과 미세골절 등에 대한 병원 진단서, 집들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목격자 진술, 임산부 스트레스 진단에 대한 의학 소견서.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순자가 벙어리처럼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하나씩 읽을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해배상액 50억을 읽을 때에는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50억? 이게 말이 돼요? 민호를 쳐다보는 순자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민호는 그제서야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통화 연결음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출근한 민호는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박 과장님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팀장이 태블릿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회사 블라인드에 뜬 기사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폭행 사건, 시어머니 고소, 임신 5개월 며느리에게 김치찌개 폭행, 손해배상 50억.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쓴 글입니다. 알아보니 박 과장 댁의 일이라던데 지금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대회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결국 민호는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지우가? 대체 무슨 말이지?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외동딸, 시댁 폭행으로 입원. 서지우 씨, 친정 신분 숨기고 결혼. 시어머니는 몰라. 법조계, 초유의 50억 손배 청구의 경악. 대한그룹 회장 딸. 지우가?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단지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고 건물 앞에 진을 쳤죠. 순자는 커튼을 닫고 집 안에 숨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순자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한 말씀만. TV 뉴스에서는 온통 자신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맨날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임신했는데. 순자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게 더 충격인지, 자신의 며느리가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게 더 충격적인지 순자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대한그룹,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그 집 딸을 자기가 때렸다. 이게 순자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순자에게 조사 날짜가 확정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도 함께 말이죠. 순자는 가지고 있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억 원. 자신이 평생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는 생각이 난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귀중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귀중품 상자를 여는 순간 상자 속에서 빛나고 있는 명품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훔쳐갔다던 바로 그 팔찌 말입니다. 순자의 눈이 크게 떠지며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집들이 날 아침 순자는 친구들에게 팔찌를 자랑하기 위해 끼고 있을지 멋지게 꺼내오는 게 나을지 어디서 꺼내오는 게 좋을지 고민하다 귀중품 상자에 넣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화장대 서랍에 넣어 놓았다가 상자로 옮기는 바람에 순자는 자신이 화장대 서랍에 넣어 두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팔찌를 꽉 쥔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팔찌를 꽉 쥐었어요.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엄마? 순자가 손을 펼쳤습니다. 팔찌가 손바닥 위에 있었죠. 이게 나왔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요? 귀중품 상자. 내가 넣어두고 잊어버린 것 같아. 민호는 팔찌를 쳐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훔친 게 아니었어.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었어. 내가. 민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죠.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팔찌 나왔어. 엄마가 상자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거였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답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순자와 민호는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며느리한테 왜 그랬습니까?
무고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대편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와 있었고 전에 없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제시하세요. 지우 측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아파트 복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가 차례로 제시되었죠. 화면에 CCTV가 재생되었습니다. 순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문 밖으로 내던져지는 지우의 모습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가 순자를 쳐다봤어요.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팔찌도 본인 실수로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게 변명이 됩니까? 확인도 없이 사람을 폭행했다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선고는 다음 재판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다가가려 했어요. 지우야, 제발. 하지만 지우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순자와 민호를 막아섰습니다. 서태준이 순자를 내려다봤어요.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짓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서태준이 지우를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집도, 돈도, 평범하던 일상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잃었죠. 며느리를, 아들의 가정을, 손주를 모두 자기 손으로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선고 날이 왔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번호 2025-684 폭행, 상해, 무고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피고인 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근거 없는 의심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를 얼굴에 끼얹어 화상을 입혔고 임신 5개월의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고 내던지는 등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의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순자, 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순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사처벌은 이상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대한그룹법무팀의 전화를 받고 대한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15층 약속 장소로 가기까지 민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아내였던 지우가 얼마나 대단한 집의 딸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15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법무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민사소송 50억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민호의 얼굴에 혹시나 하던 희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 씨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합의서입니다. 민호가 펼친 서류에는 다음의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손해배상액 50억 원은 전액 면제한다. 둘. 단 다음 조건을 이행 시 전액 면제토록 한다. 이혼 합의. 양육권 포기. 양육권 포기라는 글자에서 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 씨를 만날 수는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와 헤어지는 것, 아이를 포기하는 것,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법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이 조건은 지우 씨의 자비입니다. 회장님 뜻이었으면 한 푼도 안 남겼을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민호의 말에 모든 일은 대한그룹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가 왔습니다. 민호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행복한 신혼이었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기뻐했고 얼마 전엔 새 집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직장도 모두 잃었어요. 남은 건 전과자가 된 자신과 엄마뿐이었죠. 순자도 방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어요. 팔찌 하나 때문에. 아니, 팔찌가 문제가 아니었죠.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가난하다고, 친정이 변변치 않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어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여자아이였죠. 축하합니다. 3.2kg 건강한 여아입니다. 의사의 축하를 받고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곱게 감긴 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녕, 아가야. 엄마야.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어졌습니다. 아팠던 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모두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죠. 옆에서 아버지 서태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했니? 응. 라온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라고. 좋은 이름이다. 아버지가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리 라온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6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라온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곳이었죠. 첫 상담자는 눈가에 멍이 든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구하는 일이란 거려. 그날 밤 지우는 라온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집안을 채웠어요.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조금은 덜 아프게 만들겠다고. 라온이가 조금 더 자란 어느 봄날 오후 재단 앞에 낯익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봉투와 작은 상자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라온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움은 이미 손에서 놓아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인생에도 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용서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삶. 그게 지우가 선택한 새 봄이었습니다.